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자. 니네 시험 끝나고 나서 통합과학을 다 걷어가는 바람에 왜 걷어갔을까? 그러지? 일을 죽는 진짜. 하나둘까지 다 들어. 아무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를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천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자고. 저거 더 이렇게 많아 오늘. 자, 우선은 뭐냐면 니네 판구조론 전후로 해서 이제 쭉 했었던 거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내용만 싹 다 정리를 하고 학교에서 다시 걷어갔던 그거를 받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니까. 자, 우선은 판구조론 전후로 해서 나온 이론들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는데 얘는 어디 간 거 도대체? 다들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어디 갔다 왔어요? 빨리 앉아요. 홀랑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네가 빠지면 이거 되게 황당한 상황이 돼버려. 그래, 하자. 오늘 저도 되게 많아. 한 번으로 정리 끝내는 거니까 꼼꼼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 재밌네 오늘. 자, 우선은 대륙이동설부터 해가지고 순서만 우선 쭉 정리를 해보자면 학자 이름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베게너가 요 얘기를 이제 거의 처음이 한 것이지. 이 사람이 처음은 아닌데 이 사람이 거의 처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다음에 요것이 베게너가 죽기 전에 영국의 홈즈라는 사람이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는 요 이론을 다시 이제 주장을 해드리지. 근데 요 두 가지 이론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것이 뭐야? 이게 어떤 증거를 제시를 했지만 이게 증명이 안 됐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 다 전부 다 가설이었다라고만 우선 알고 있으면 돼. 그런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생뚱맞게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해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요 이론이 나오면서 앞에 있었던 두 이론을 증명을 해버려. 그래서 학자 이름은 디츠하고 헥스라는 사람인데 요거가 등장하면서 죽었었던 대류동설과 멘틀들에서 다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해저학장설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것이 판구조론. 이 판구조론과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 의해서 처음에 얘기됐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변환단층을 발견하고 얘기했었던 윌슨의 이름을 좀 쓰는 경우는 좀 있어. 그런 다음에 더 발전된 것이 이제 플럼구조론.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건데 그 중에서 이 멘틀 대유설은 어차피 안 할 거야. 이거는 큰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4가지만 이렇게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요거를 참고로 해서 자, 먼저 대륙 이동설부터. 자, 우선은 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었던 이 베게너와 같은 경우에는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을 이제 설명했던 것들인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지각이 처음 생겨났을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대륙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봤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의 큰 대륙으로 이렇게 뭉쳤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 요거와 같은 경우 대륙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둘 것이 로디니아라고 하는 요 대륙인데 생성된 시기는 지금부터 약 한 12억 년 전 요때 이렇게 초대륙이 먼저 생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서 여러 대륙으로 다시 얘들이 흩어지기 시작해. 이렇게 흩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곳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큰 초대륙을 하나 만드는데 이 초대륙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판게아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 이 판게아라고 하는 것은 베게너가 처음 이 용어를 쓰면서 초대륙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었던 것들인데 지금으로 치면 한 3억 년 전, 그러니까 고생대 후기 정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야. 자, 이 판게아가 이게 형성됐을 당시에 우선 이 판게아의 대략 적도 부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위쪽에 있는 북반구의 대륙을 요라시아 대륙, 밑에 있는 대륙을 곤드와나 대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들이야. 그래서 두 대륙을 합쳐서 판게아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것이 다시 여러 대륙 흩어져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인도, 우리나라, 북미와 남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대륙으로 흩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대륙들은 언젠간 다시 큰 하나의 대륙을 만들게 될 거야. 근데 이 대륙의 이름은
어차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한 2억 5천만 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요 대륙 이름은 그 당시 인류가 있으면 지으면 되고 우리 이건 중요하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지. 대신에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에 대한 근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태평양을 보게 되면 현재 가장 넓은 바다야. 근데 태평양 주변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해구가 존재하고 있어. 해구. 이 해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대륙판이 지금 태평양판 위로 올라오고 있다. 또는 반대로 태평양판이 주변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큰 바다지만 계속해서 지금 좁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바다인 대서양이 있는데 대서양을 보게 되면 요 가운데 이렇게 해령이 있지. 이렇게 해령. 요것이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 해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을 지금 현재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밀고 있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판을 이렇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본다면 현재 이 대서양은 두 번째로 큰 바다긴 하지만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바다가 제일 큰 바다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대서양에서 양쪽만 밀고 있고 가운데서 태평양이 축소되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뭉치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 이 얘기지. 시기는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부터 한 2억 5천만 년 후에 이런 식으로 초대륙이 형성될 거다. 다시 한번 형성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니까 베게너가 주장했었던 거는 이 판게아부터 현재까지 이 두 가지 과정을 이제 주장했던 것들이고 지금의 현재로 본다면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밝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꼭 요거를 기억할 것이 증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서술형으로 항상 나왔었어. 백연의 대리공설에 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3가지 이상 써보시오 또는 5가지 이상 써보시오 이렇게 되는 건 설명이 돼. 근데 이 사람이 주장했었던 증거는 4가지거든. 근데 4가지는 5가지 쓰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는가 요걸 좀 잘 생각해봐야 돼. 자, 우선 증거로 치면 첫 번째는 요것이 있어. 가장 쉬운 거, 가장 보면 해안선의 유사성. 이 사람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해안선을 보면 남미 대륙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아프리카가 대서양 건너편에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때 이 남미의 동쪽 해안선하고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이 거의 비슷하더라. 이 얘기야.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맞아. 실제로는 여기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요 아라비아 반도 이 근처가 제일 잘 맞아 떨어지는데 그게 증거라고도 보기에 좀 애매해. 근데 어쨌든 간에 해안선 유사성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빙하 흔적인데 이 빙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빙하가 퇴적한 돌멩이, 빙퇴석 그 다음에 이 빙하가 경사면을 따라서 막 흘러내려가다 보면 이 무거운 빙하가 바닥을 긁어. 그래서 그 긁힌 자국을 마찰의 흔적, 찰흔이라고 하게 되는데 요런 것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빙하의 흔적이다. 자, 근데 이제 세계지도를 그릴 건데 세계지도는 그냥 나는 그냥 간편하게 그리는 게 이렇게 그리거든. 근데 더 간편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건 니네가 그냥 보고 그릴만하면 그려. 북미, 그 다음에 남미, 유럽,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설마 이것도 못 그려야 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나라 여기.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서 여기가 북미, 남미. 남미하고 저가 피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호주 이렇게. 일부러 지금 아메리카 대륙을 2개를 좀 그린 거야. 여기가 좀 더 작네. 좀 더 크게 그려볼까? 그냥 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자, 아무튼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남극. 만약에 이렇게 그리는 것도 좀 어려워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해. 이렇게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그냥 우리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빙하의 흔적을 우리가 파란색으로 그냥 표시 한번 해보자. 파란색으로. 이 흔적들이 어디서 나타나는가를 보게 되면 당연히 남극 대륙 전역에서 얘가 나와. 이건 지금도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지.
그리고 남미의 남부 지역, 아프리카의 남부 지역, 호주 남부 이런 데서 지금 빙하의 흔적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지금도 추운 지역이고 빙하기가 오면 충분히 여기서 빙하가 만들어질 만한 지역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증거가 안 돼. 근데 어디가 증거되냐면 인도가 증거돼. 인도. 그래서 인도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적도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큰 빙하가 와도 빙하가 안 만들어지는 곳인데 여기서 지금 빙하 흔적이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인도 대륙이 빙하의 흔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얘가 빙하가 있었을 만한 지역에 있다가 여기서 빙하 흔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이동해서 현재 이 위치로 온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당시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그런 대빙하기가 왔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 버리게 돼. 자, 그래서 이 빙하 흔적은 이런 것이 있다 정도 받으시면 되고 혹시 이거 빙태석 기억나 이거? 네? 빙태석 기억나? 아니 안 나? 알았어. 그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뭐 시험 원래 지나면 시험 끝나고 나면 다 리셋돼. 다시 백지되는 거니까 또 안 물어볼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화석 분포가 있는데 여기서 이 화석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서술형이니까 이름을 대략 쓸 줄은 알아야 돼. 이것을. 근데 지금 어차피 외워서 까먹을 거니까 나중에 가서 하면 돼.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글로스테리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든 상관없어. 자, 이 글로스테리스와 같은 경우는 고세계 후기에 살고 있었던 양지식물이야. 그러면 양지식물이 살았던 환경 그러면 뻔하잖아. 온난다습한 육지. 그럼 이 온난다습한 육지에 살고 있었던 양지식물 글로스테리스를 우리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기 남미 중부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 그 다음에 호주 일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근데 이 지역은 지금도 나올 수 있는 지역이야. 근데 어디가 중요하냐? 남극 대륙에서 글로스테리스 양지식물의 화석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남극 대륙에서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절대 얘가 살 수가 없는데 나오더라. 그러면 결국은 남극 대륙이 현재 위치가 아니라 과거 어디 중위도 어딘가 있다가 이 화석 만들고 이동을 해서 여기 온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우루스라는 이 말 뜻은 이제 파충류 비슷한 걸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얘네들은 그 고생대 후기에 살고 있었던 담수성 파충류야. 그러니까 민물에 들어가면 죽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이 현재 나오는 그 화석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했을 때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여기 남미 중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서양을 기준으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면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버리거든. 여기 바닷물에 들어가면. 근데 이 양쪽 대륙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대륙이 붙어 있다가 화석 만들어지고 분리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냈었어. 근데 당시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선 두 개를 딱 그어가지고 요 다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파충류들이 육지를 건너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억지스러운 거 되게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육교설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정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베게너의 이론을 반대로 얘기가 그냥 반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네 번째 증거를 또 찾아.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는데 이 지질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땅이 휘어지는 습곡이라든지 잘라지는 단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현재 어디서 나타나냐를 봤더니 여기 유럽 북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스칸디나비아 반도 하나 있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미 동쪽 해안에 연결되고 있는 산맥이 하나 있어. 여기 있는 요 산맥이 에팔레차 산맥이고 여기 있는 요 산맥이 칼레도니아 산맥인데 산맥 이름은 우선 중요하지 않아. 저런 산맥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붙여놓고 산맥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주장을 했는데 다 무시를 해.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또는 뭐 그럴 만한 환경이었겠지라고 설명을 다 그냥 끝나버리게 돼. 근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주장을 했다가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린란드로 탐사를 들어갔다가 이제 실종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시신으로 찾게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했던 요 이론은 다 끝나. 그러면 이제 보통 배경화가 여기까지 주장했었어.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더 찾을 만한 증거들이 있었을 텐데 못 찾고 이제 죽은 것이지. 그래서 다섯 번째 증거가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나오게 돼. 그게 뭐냐면 자북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북극의 과거 경로를 파악을 해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자북의 경로를 봤더니는 지금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복잡하니까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색깔 맞춰서 보는 거야. 자, 이쪽이 이렇게 북미가 있었어. 그래서 북미에서 이쪽 방향으로 봐가지고 과거 자북이 시간 단위별로 어디로 있었는가를 봤더니만 요렇게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3억 년 전, 2억 년 전, 1억 년 전, 현재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같은 시대에 유럽 대륙에서 측정되고 있는 걸 봤더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3억 년 전부터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왜냐하면 3억 년 전에 그러면 자북이 두 개였느냐? 그건 아니지. 1억 년 전에 자북이 두 개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북은 항상 한 개여야 되는데 현재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서는 다 두 개인 것처럼 보이게 돼. 근데 보니까 경로가 패턴이 비슷해. 그래서 요 패턴을 맞는 패턴이니까 서로 이것을 합쳐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를 회전축 삼아가지고 회전축 삼아서 여기는 파란색 유럽에서 측정된 이 경로를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경로만 덜렁 돌리는 것이 아니고 얘가 기록되는 이 유럽 대륙을 일로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지. 같은 방향. 이걸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북미에서 기록된 이 경로, 노란색 경로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합쳐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경로가 얘만 가면 안 되고 얘가 기록되는 이 땅 자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돌린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회전축 삼아가지고 얘네들을 서로 이렇게 돌리면 그때 파란색, 노란색이 하나의 경로로 얘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3억 년, 2억 년, 1억 년, 현재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 경로로 파란색, 노란색이 합쳐질 때의 대륙의 위치를 봤더니 여기가 북미 대륙이 이렇게 있었었고 그 다음에 유럽 대륙이 이렇게 뭉쳐 있어야지만 하나의 경로로 나오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베게너 시대에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어. 그래서 베게너가 죽고 난 다음에 거의 한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베게너는 상관없는 증거다. 근데 대륙 등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문제 풀다가 잘 보셔야 돼. 베게너의 대륙동설의 증거를 5가지 이상 써보시오. 그러면 베게너가 주장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5가지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베게너가 주장한 증거 3가지 이상을 써보시오.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3개 쓰는 거야. 여기까지가 주장한 것이고 얘는 이거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뜻을 잘 보고 판단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단어 질문한 것도 처음이네. 네, 그게 왜 아프리카 저런 거는 조금 올라가는데 왜 인도만 요만큼이나 올라가요? 인도 자체만 올라간 것은 아니고 원래 인도하고 호주가 이게 한계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에다가 회전까지 겹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 신선했어. 처음 들어봤어. 자, 그러면 대륙 이동설이야.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멘틀 대륙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저거는 내용 자체가 아주 간단해. 그래서 저거는 그냥 넘어가고 우리는 바로 해저학장설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될 부분이야. 자, 해저가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만 얘기해 보자면 해령에서 해안판이 만들어진 다음에 해구로 가서 얘네들이 소멸을 하는구나 이 얘기지.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좀 먼저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 광물 중에 자철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있어. 자철석. 자, 이 자철석이다라고 하는 이 광물은 N극과 S극을 띠고 있는 자성을 띠고 있는 광물이야. 천연 자석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NS를 갖고 있는 쌍극자를 갖고 있는 이런 자철석이 있는데 이 자철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를 막 온도를 막 올려 가열을 막 시켜. 그러면 한 470도씨 이상 넘어가 버리면 갖고 있던 자성을 다 잃어버려. 그냥 짱돌 되는 거야, 짱돌. 근데 다시 얘를 그 온도 이하로 떨어뜨리게 되면 원래 있던 그 자성을 다시 또 갖기 시작해. 그래서 그렇게 자성을 잃거나 얻거나 할 수 있는 그 온도를 큐리 온도라고 하게 되는데 원래는 퀴리 온도가 맞아. 마리 퀴리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냥 이게 더 좋아서 그냥 큐리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큐리 온도가 있는데 이 자철석은 큐리 온도가 약 500도씨 정도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470, 500 이 정도. 자성을 잃거나 얻거나 할 수 있는 그 한계 온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지구는 자기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항상 변화가 돼. 그 중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영년 변화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 지구의 자기장이 현재는 이렇게 적도에다가 나침판을 놓게 된다고 하면 나침판의 N극이 북쪽을 향하고 있어. N극이. 그래서 우린 여기를 북극, 여기를 남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현재와 같은 정자극기. 근데 과거 어느 시기를 보게 되면 똑같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에 적도가 있다 치면 그때 적도에다 나침판을 놓자네.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이 지금과는 반대로 뒤집어져서 여기 남쪽을 바라보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그때는 북극, 여기를 남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지금과 이렇게 방향이 뒤바뀐 이때를 역자극기 이렇게 말을 하게 돼. 자,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때 정에서 역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역에서 정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원인과 주기는 몰라. 정확하게 왜 왜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원인과 주기에 대한 질문은 안 나와. 모르니까 아직도.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결과만 그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럼 이 두 가지 갖다가 어떻게 알아내느냐? 얘네들의 대략적인 그 모양을 보면 자,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있고 해령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령이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마그마가 이제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해. 그래서 그 맨들 물질이 쭉 올라오면서 압력 감소로 인해 가지고 마그마가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얘들이 쭉 처음에 마그마를 만들 당시에 여기 있었을 요 당시에는 마그마 상태일 때는 이 안에 있던 자철석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주변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마그마 상태일 때는 자성을 갖고 있질 않아. 그래서 마그마인 상태를 확대해서 보잖아 이렇게. 그러면 자철석이 아무런 방향성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만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이게 마그마 상태야.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쭉 올라와 가지고 여기까지 왔대. 그러면 여기에서를 보게 되면 얘가 이제 마그마가 분할하면서 암석으로 식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암석 상태인 애들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암석 상태야. 큐리 온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마그마 안에 있었던 자철석이 특정한 배열을 갖게 되더라 이 얘기야. 이거는 당시 지구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대로 이렇게 배열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지구 자기장이 여기가 N, 여기가 S 극이 되고 있다라고 친다고 하면 그때 요 자철석 하나는 여기가 S, 여기가 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대로 배열을 하더라 이 얘기지. 그러면 요거를 놓고 이제 봐줬었을 때, 자, 정자악기를 파란색으로 표시해보고 역자악기를 빨간색으로 표시해본다면 정자악기가 되는 것은 최근 거기 때문에 근래 만든 거기 때문에
해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정자극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정자극기를 벗어나서 그 다음 걸 봤더니만 역자극기가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대요. 그리고 정자극기가 다시 또 반복적으로 또 나타나 이렇게. 역자극기가 또 다시 그 바깥쪽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해령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끝에 있는 이 역자극기가 기록된 이 짱돌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역자극기를 기록한 다음에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해저가 이렇게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이야. 사실 이 해저가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해. 왜냐하면 우선은 이 해령의 수심이 한 3,000m, 심해저가 한 4,500에서 5,000m, 그리고 해양판이 정말 미친 듯이 막 눈속 휘날리게 가는 속도라고 그러면 해마다 10에서 많아야 15cm 정도밖에 못 가. 그러면 수심 5,000m 들어가서 이만큼 움직이는 것을 1년 내내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알아내었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갖고 해령을 기준해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간단해. 내용은 간단한데 지금 보는 요것이 훨씬 더 중요해. 지금 요거 두 가지는 그런가 하다고 넘어가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증거라고 보거나 아니면 특징으로 보거나 뭐든 상관없는데, 자, 우선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렇게 봐서었을 때 그 해양판의 연령을 보면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갈수록,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갈수록 해양판의 연령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봤더니만 점점점 나이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막 태어난 거고 여기는 예전에 여기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 이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해양판의 연령이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퇴적물이 쌓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더 길었다, 이 얘기야. 그래서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해양판 위에 쌓여있는 지층의 두께를 보자면 점점점 더 두꺼워지더라, 이 얘기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점점 두꺼워진 형태로 나타난다, 이 얘기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쌓여있는 지층이 있지. 지층에 쌓여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거, 최하위층의 연령.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요 퇴적물의 연령을 보게 되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와 같은 경우는 해령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지구 자기장, 고지자기가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면서 특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는 그다 치고, 자, 다섯 번째. 요거는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게 해저 확장설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특징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보는 다섯 번째는 이건 증거야. 특징이 아니라 증거야. 뭐냐면 서립대가 발견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립대라고 하는 것은 해양판이 이제 이동하다가 다른 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손을 대고 있는 베니오프대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 베니오프대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 거냐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판이 생성이 돼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대. 그러면 지구의 나이가 지금 46억 년이고 해양판이 만들어진 것을 한 40억 년이만 본다 치면 40억 년 때부터 지금까지 해양판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구가 해양판을 덮여있진 않아. 그러면 어디론가 가서 이 해양판이 소멸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서립대라는 요기를 보고 얘가 여기서 만든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소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이야. 그래서 서립대에서 해양판이 소멸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서 요게 확실한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정설로
얘가 딱 이제 된 것들이지. 자, 해저 확장설과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만 우선 봐두면 돼. 그림 정도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얘기할 것들이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1번이나 2번과 같은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봐두시고, 요게 중요한 거야. 증거를 잘 봐두셔야 돼. 증거나 특징 같은 것들. 이렇게. 어때요? 질문 있을까 이것도? 너무 간단한 거라. 그치? 그럼 지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구조론. 판구조론은 이거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는 거는 시간상 불편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전 세계 지도에서 판이 어디, 그러니까 어느 경계가 준 그 분포하는가 그것만 얘기를 좀 하고 얘는 다른 거를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북미가 있고요. 남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가 있고요.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인도, 우리나라, 북미 하나만 좀 더 그려보고 남미도 하나만 좀 더 그려본다면 호주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봤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경계만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노란색 수렴형 경계야. 자, 수렴형 경계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어느 지역에 어떤 경계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 이름도 분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가장 기본이야. 자, 판이 서로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으니까 판 자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해양판, 대륙판. 그래서 수렴할 때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나오지. 뭐냐면 대륙판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럼 여기서 어떤 지형이 나올 수 있는 거냐면 대륙과 대륙이 충돌할 때는 먼저 습곡산맥이 나오게 돼. 대표적인 것이 어디 있냐면 인도 북쪽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이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중해에. 그래서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알프스 산맥. 요 두 군데가 대륙과 대륙이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습곡산맥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게 되면 똑같이 습곡산맥이 나와. 이 습곡산맥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로키 산맥과 여기에 있는 안데스 산맥이 그런 경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산맥은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산맥들은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는 경우. 그러니까 판의 종류가 달라.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호상열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 호상열도. 호상열도는 말 그대로 열도, 섬이 줄져 있다. 어떻게? 호상, 원호의 모양으로. 그래서 원호의 모양으로 이렇게 줄져 있는 섬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어디 있냐면 북미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 하나 있지. 알래스카. 여기서부터 러시아까지 이어지고 있는 섬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 섬을 알류산 열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것이 대표적인 호상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일본 자체도 호상열도지. 이렇게. 이 지역이 대표적인 호상열도. 그리고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게 되면 해구도 나오게 돼. 해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앞쪽에 있는 알류산 해구, 그걸 따라가고 있는 일본 해구, 그 다음에 이쪽을 보게 되면 남미하고 이쪽에 나스카라는 해양판이 있는데 거기서 여기 아니요, 여기가 페루 칠레 해구. 그래서 요 세 군데가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는 해구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해양과 해양이 충돌한다. 그러면 호상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구도 나와요. 대표적인 해구가 어디 있냐? 여기 밑에 보면 일본 해구랑 연결되고 있는 마리안 해구가 여기 있지. 여기 지역. 그리고 이 마리안 해구 주변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들, 그거 다 호상열도야. 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수렴형 경계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발산형 경계, 판이 흩어지고 있는 발산형 경계. 이거는 두 개의 판이 붙어 있다가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한 개의 판이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대륙판이 갈라지거나 해양판이 갈라지거나 대륙판이 갈라질 때는 열곡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 대는 띠를 말하는 것이고 띠의 선처럼 나오는 띠를 말하는 것이고 열곡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가 열, 줄지어 있다 이 뜻이야. 그래서 어디 있냐면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리고 해양과 해양이 서로 갈라진다고 하면 해령이 나오지. 대표적인 해령이 여기를 따라 쭉 나오고 있는 대서양 중앙해령. 그리고 태평양 전체의 이 동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해령이 있어. 동태평양 해령. 동태평양 해령, 동아프리카 열곡대, 대서양 중앙해령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존형 경계 생기지. 자, 우선은 이 이름이 보존인 이유가 뭐냐면 수렴 경계라고 하는 것은 판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한 개의 판이 소멸을 하게 돼. 지구 내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발사 경계는 판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 중간 새로운 판이 생성이 돼. 근데 보존 경계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생성이나 소멸 없이 그냥 있는 그 판 그대로 경계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다 어디 있냐면 이 해령들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요런 데가 다 보존형 경계, 그러니까 변환 단층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끊어져 이렇게. 그런데 이게 물 속에 있는 거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겠지. 그래서 좀 보기 쉬운 데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 북미의 서쪽 해안선을 따라 있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 저기가 그나마 가장 유명한 보존형 경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렇게 세계지도에다가 표시해 놓고서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뭐 A 지역, 뭐 B 지역, C 지역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자, 우선 판 구조론에서 판 경계 위치는 요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요거 말고 우리는 좀 다른 걸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얘네들이 여기 시계가 없어. 몇 시야? 16분. 자, 요거부터를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우선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판 경계를 하게 되면 이 수렴형 경계와 같은 경우는 판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와서 충돌할 때를 말하고 있고 발산 경계는 판이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벌어질 때 발생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문제로 봤었을 때는 이런 경우보다 이런 걸 더 따져볼 것이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얘가 가고 있는데 다른 속도로 이동을 할 경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속도로 이동할 경우 판 경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판이 하나 있었대 이렇게. 근데 둘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동하는 판이야 둘 다.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 같은 방향 가고 있는 것 중에서 앞에 가는 판이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뒤따라가는 판이 느리게 간다면 뒤에 있는 판이 얘를 못 따라잡아. 그래서 여기 중간이 벌어져. 여기가. 그럼 발산이 돼야겠지. 그러면 판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멘틀의 이동 속도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밑에를 보게 되면 여기는 멘틀이 아주 빠르게 이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멘틀이 좀 느리게 이동하다 보니까 위에 떠 있는 판 자체도 그렇게 속도가 다른 거구나 라고 보면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서 이제 발산력이 발생한다 치면 멘틀이 어떤 식으로 운동할 수 있는 거냐면 앞에 가는 판은 이 멘틀이 빠르게 막 빠져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얘가 이걸 못 채워줘.
그럼 여기가 멘틀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요 부족한 것만큼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 멘트를 끌어올리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발산 경계는 멘틀이 상승하는 부에서 주로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간에 어차피 멘틀 상승부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 요럴 때가 이제 발산 경계. 그러면 요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렇게 있고 똑같이 오른쪽으로 판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이번엔 반대로 뒤따라가는 판이 훨씬 더 빠르게 가고 있고 앞에 가는 판이 느려. 그러면 당연히 이 중간에서 뒤따라가는 판이 이렇게 따라잡는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수렴형 경계가 발생하더라 이 얘기야. 그럼 멘틀의 이동 속도를 본다면 여기서 멘틀이 훨씬 더 빨리 가고 있고 얘는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멘틀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이 많아진 멘틀을 밑으로 내려보낸다 이 얘기지. 자, 우선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지금 이게 수렴형 경계인데 수렴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방향 다른 속도로 가면 그게 결정이 돼. 근데 누가 섭입을 하는가는 얘기가 달라. 누가 섭입을 하고 누가 섭입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밀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이 있는데 이렇게 섭입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판이 있는데 이렇게 섭입할 수도 있는 거야. 요 경우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수렴이 됐어. 근데 이렇게 섭입한대. 그러면 당연히 뒤에 있는 요 판의 밀도가 더 큰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앞에 있는 요 판이 밀도가 작다 보니까 섭입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이도 마찬가지지. 이쪽이 저밀도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 고밀도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수렴이냐 발산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동 방향과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 치면 누가 섭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밀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런 경우 하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섭입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 필요가 있어. 여기서 섭입각이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이야 여기. 섭입각으로 요만큼 다. 자, 이 섭입 각도와 같은 경우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완만하게 섭입하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래 보시면 돼요. 결론만 먼저 얘기해 보자면 섭입을 하는 요 각은 섭입을 하는 판 있지. 그리고 멘틀이 있어. 이 두 개의 밀도 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두 개의 밀도 차에 의해서. 이게 그 잘못 오해를 하면 인접한 두 개의 판의 밀도 차 갖다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틀려. 그러니까 섭입하는 판하고 멘틀과의 밀도 차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얘가 섭입을 이렇게 했대. 그리고 한 가지 경우를 더 봅시다. 섭입을 이렇게 했대. 섭입각이 오른쪽이 훨씬 더 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밀도를 잠깐 표시를 한번 해보자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섭입을 당하는 요 판의 밀도를 우리가 1이라고 보자. 얘도 지금 1이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멘틀의 밀도를 우리가 5라고 볼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섭입을 하는 판의 밀도 봤더니만 얘는 지금 2가 되고 있고 얘는 4가 되고 있대.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은 얘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섭입을 하는 판하고 멘틀과의 밀도 차가 두 개 보면 3만큼의 차이가 생겨. 그러면 여기서 떠받치는 힘이 강해. 떠받치는 힘이. 이것을 그냥 부력으로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하면 그냥 부력으로 봐. 밀도 차에 의한 부력으로 인해서 저렇게 떠받치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는구나. 근데 만약에 얘하고 얘처럼 이게 밀도 차가 만약에 작아. 그러면 떠받친 힘이 작기 때문에 얘가 원하는 만큼씩 쑥 들어가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섭입을 하는 판의 밀도가 크면 얘네들이 이렇게 극경사로 떨어질 것이고 섭입을 하는 판의 밀도가 작으면 완경사로 들어가더라 이 얘기야.
섭입을 당하는 판과 섭입을 하는 판의 밀도 차가 크네 작네 이건 중요하지 않아. 섭입을 하는 판의 밀도가 얼마냐가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실제 어디냐? 여기를 보자면 여기가 지금 아까 있던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야. 이게 일본 해구고 여기서 좀 더 가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필리핀 해구가 있어. 여기가 유라시아 판이 되고 있는 것이고 대륙판이야 유라시아판. 그 다음에 여기가 필리핀판 해양판이야 이거. 이쪽이 태평양판이야.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가 A와 B 형태로 해서 한번 보자네. 그러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쪽이 A쪽, 이쪽이 B쪽,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판, 그 다음에 가운데 필리핀판, 해양판,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것이 태평양 해양판, 중간에 이렇게 판 경계가 있대. 자 그러면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밀도가 크냐라고 하면 태평양판의 밀도가 제일 커. 그 다음에 얘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밀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섭입할 때 얘는 급하게 들어가. 그리고 얘가 밀도가 얘보다 작잖아. 그러면 얘는 완만하게 들어가. 그래서 섭입 각도가 서로 달라. 여기가 똑같이 섭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섭입 각도가 크냐 얘가 작냐 요 얘기인데 결국 위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처럼 이렇게 부력을 강하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작게 받을 것이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이거를 어떤 사람이 위에서 내려가 봐가지고 진앙을 표시 한번 해보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를 너무 작으니까 일로 끌려와서 본다 치면 이렇게 일본 해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 필리핀 해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야. 여기가 일본 해구, 그다음 여기가 필리핀 해구, 그다음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여기가. 그러면 진앙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천발 지진이 나타나. 그 다음에 중발 지진. 신발 지진. 그러니까 위에서 받아줬을 때 이 진원이 나타날 수 있는 폭이 얘는 좁지만 얘는 넓어.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아 얘는 지금 되게 넓게 그러니까 완경사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지금 좁게 나타난 것은 얘가 급격으로 확 떨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만 보고도 경사각이 대략 몇 도인지 판단할 줄 아는 것들. 근데 어려운 건 아니지. 요거의 수평거리만 나온다 하고 여기에 진원 깊이만 나온다고 하면 얘가 몇 도의 각으로 입사하고 있는지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들이야.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환단층. 자, 변환단층은 이거 판구조론의 증거가 되는 지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가 해저확장설 하면서 섭입계가 해저확장설의 증거다라고 했던 것들이고 변환단층은 판구조론의 증거가 되는 것들인데 그냥 우선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시면 돼. 자, 우선 이 변환단층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탄성 반발설로 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름은 거창한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각은 탄성체다. 원래 모양으로 다시 돌아오려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만약에 해경이 이렇게 쭉 직선으로 두 줄 이렇게 쭉 나타났대. 해경이.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확장하는 힘이 얘는 왼쪽은 요만큼밖에 확장 못하고 있는데 오른쪽은 이만큼 확장하고 있대. 확장하는 속도가 힘이 오른쪽보다 더 큰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를 봤더니 이번에는 왼쪽으로 확장하는 힘이 오른쪽으로 확장하는 힘보다 훨씬 더 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힘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 해령은 요 직선 모양을 유지할 수는 없고 힘의 방향들에서 이것이 이렇게 구부러지기 시작해.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지각이 이렇게 무한정 변형될 수는 없어. 중간에 여기가 언젠가는 딱 잘라지면서 원래의 모양인 직선으로 다시 돌아오려 하게 돼. 그래서 그 탄성력에 의해 가지고 지각이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대규모의 지진으로 갈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어쨌든 간에 이게 됐다 쳐. 그러면 그때 해령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냥 잘라진 다음에 해령이 이렇게 이어진다 라는 얘기야. 그럼 그때 여기가 변환단지. 여기가. 자, 그럼 이제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요렇게 만약에 있잖아. 그러면 지진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해령을 따라서 여기서 지진이 발생을 해. 변환단층 따라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지진이 나타난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잘 안 나타나. 잘이 아니라 그냥 안 나타나. 왜 그러냐면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서술형 잘 나온 거니까 느껴보셔야 돼. 이렇게 경계가 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판 경계를 기준으로 판을 구분을 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파란색 해양판 여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빨간색 해양판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이때 요 해령을 기준해서 양쪽이 막하게 벌어지는 중인데 그때 빨간색과 파란색이 닿는 곳을 보면 요 해령에서 이쪽 방향으로 파란색 해양판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요 해령에서 이쪽 방향으로 빨간색 해양판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진 발생하는 거는 맞아. 서로 어긋나고 있으니까. 보조적 연계. 근데 이쪽은 이걸 기준으로 위아래가 둘 다 똑같이 빨간색이야. 이건 같은 판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같은 판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 속도가 같아서 여기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위아래가 똑같이 파란색 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빠르기로 이동하다 보니까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온 건 뭐냐면 이 부분에 지진이 왜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거야.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거에 대한 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가 같기 때문에 다른 말로 같은 판이기 때문에 어긋나는 것이 없어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들이야. 이 그림 이해돼? 요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도별 선속도 차이에 의해서도 얘네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전향력을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야.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좀 지구의 적도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가 좀 북극이다. 그럼 선을 그어봤을 때 A 지점과 B 지점에서의 각속도를 따져보자면 당연히 A하고 B는 같을 거라고. 이것이. 근데 만약에 선속도, 접선속도를 따져본다면 A하고 B 중에서 회전축과 멀리 떨어져 있는 B에서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요거가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는 거냐면 만약에 남북 간에 길게 연결된 해령이 있었대. 자, 여기가 지금 적도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북쪽이 남쪽이야.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가장 선속도가 크게 나타나는 위도는 적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아주 강하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을 받게 돼. 여기를 제외하고 고위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힘은 점점점 작아지더라 이 얘기지. 남반구도 마찬가지야.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이 힘이 점점점 작아져 이렇게. 그러면 저렇게 남북 방향으로 길게 있었던 이런 해령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더라라는 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많이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탄성 반발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다시피 이렇게 계속 변형될 수는 없어. 언젠가는 끊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끊어지냐면 해령, 변환, 해령, 변환, 해령, 변환,
해령, 변환, 해령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체로 저위도에 있는 해령이 더 앞으로 진행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진대. 자 그럼 이것도 우리 한번 더 표시 한번 해봅시다. 아까 말했다시피 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 경계를 기준으로 나눠지게 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이 지금 파란색 해양판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빨간색 해양판 여기가 빨간색 파란색이 현재 지금 이렇게 확장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이렇게 됐대.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기준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파란색 해양판 여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다 보면 여기가 지금 빨간색 해양판이야.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두 개의 해양판이 퍼즐처럼 딱 들어맞고 있는 그런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판구조론에서 좀 알아둬야 될 것들만 몇 가지 더 찍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판 경계 세계지도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것들 그것도 나중에 시험 때 되면 꼭 외워두셔야 될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니라 플룸 구조론. 자, 플룸 구조론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요것만 우선 알고 있으면 돼. 이 플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제 판 구조론이 나와가지고 웬만한 지진과 화산의 분포가 다 설명이 됐었어.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거의 이제 완성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판 중앙에서 뜬금없는 화산 활동만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이 판 중앙에서의 화산 활동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가 요거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발견된 것이 플룸 구조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우선 얘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될 것이 자 여기가 만약에 외핵이야. 그러면 외핵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가 뜨거운 물질 막 올라와. 이거 상승 플룸이라고 말하지. 뜨거운 플룸.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하강 플룸, 차가운 플룸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자, 상승 플룸이나 하강하는 플룸이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살짝 보자면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고노미알 그 외핵과 멘틀의 경계면, 구텐베르크면이지. 구텐면이 지금 그림처럼 평평하지가 않아. 살짝 울렁울렁거려. 기복이 좀 있어. 그래서 구텐면의 기복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멘틀이라 하더라도 어디는 좀 가열되는 멘틀이고 어디는 냉각되는 멘틀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을 함에 따라 가지고 멘틀 흐름이 얘가 좀 이게 바뀔 수 있는 것들이야. 아무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 플룸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고 하강하는 플룸과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의 문제야. 섭입을 하자니 섭입대를 본다 그러면 얘가 그 외부에서 차가운 판이 막 들어와. 그러면 멘틀 상부 쪽으로 차가운 판이 들어오게 되면 멘틀 상부가 차가워져.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밀도가 커져서 밑으로 쑥 떨어져야겠지. 그래서 섭입대에서 차가운 판의 어떤 그런 섭입으로 인해서 멘틀의 온도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자, 이 플룸 구조론과 같은 경우는 우선 상승과 하강하는 플룸은 저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굳이 삽질해서 알아낸 건 아니지. 이걸 뭐 땅을 파서 알아낸 것은 기껏해야 1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2,900km까지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보고 알아낸 것들이지. 자,
자, 지진파의 속도와 같은 경우는 니네 이거 기억나실겠지 설마? P파의 속도는 로분의 뮤가 이제 그 S파의 속도고요. 이제 3분의 4 U 플러스 K. 그렇지. 3분의 4 뮤 플러스 K. 그래서 요렇게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네. 시험 지나면 다 까먹는데. 아무튼 이게 되고 있어. 결국은 이제 이 공식상 보게 되면 지진파의 속도는 이 밀도와 반비례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밀도에 비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럼 이제 암석의 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를 이제 변수를 살짝 보자면 우선은 이런 게 있어요. 암석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성암이 있고 퇴적암이 있어. 그러면 어떤 암석의 밀도가 더 크냐라고 하면 화성암이 더 커. 퇴적암은 이제 퇴적이 되면서 쌓이는 그런 암석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싶어도 공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퇴적암 안에는. 그러면 그 빈 공간 때문에 밀도가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온도에 의해서도 결정되는데 이 온도를 지열이라고도 할 수 있거나 또는 지온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저온과 고온이 있다 치면 저온에 있었을 때 암석 밀도가 더 크다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매질 상태에 따라서도 암석 밀도는 달라. 예를 들면 암석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냐 아니면 마그마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냐 라고 하면 당연히 암석 쪽에서의 밀도가 더 커야 된다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깊이. 깊은 곳에 있는 짱돌과 얕은 곳에 있는 짱돌, 그러면 당연히 깊은 곳에 있는 짱돌의 암석 밀도가 더 크구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냐? 아니지. 여기서 나온 시험 문제는 요 놈이야. 그래서 저온일 때가 암석 밀도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얘가 지진파가 지나갈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평상시의 지진파의 속도를 우리가 기준 삼아 가지고 저온이 된다라고 하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속도 편차, 관측값에서 평균값 이것을 우리가 편차라고 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강하는 플럼에서는 플러스의 지진파 속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때는 마이너스의 지진파 속도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플럼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에 열점도 있긴 하지만 열점은 우선 나중에 좀 더 보면서 좀 하자고 그때 가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고. 지금 몇 시야? 8시 40분. 40분? 자, 지금 한 대략 20분 남았는데 내가 프린팅을 잠깐 해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